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시간이죠.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약 52년 만에 이 대만 문제를 명시해가지고 중국이 반발하고 있죠. 이 가운데 이 중일 관계에 상당한 파장이 생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중국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일본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번 이 공동성명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하고 있죠. 다케우지 유키오 전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 대한 의사표명은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앞으로 중국의 보복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아사히 신문에 밝혔습니다. 무라토고지 도시사대 교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 측이 센카쿠 열도, 중국명으로는 나오이다오라고 그러죠. 이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위협적인 행동에 나설지 모른다 그러면서 중국의 반발로 인해서 일본이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관측을 했습니다. 안보는 미국,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중국에 이렇게 긴밀하게 얽혀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너무 유사한데요. 이 일본이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경제적인 난제에 직면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대중국 수출과 수입 모두 전체 교역량의 20%를 넘고 있고, 또 중국이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라서 경제나 공급망 탈중국화를 추진할 때 일본 경제가 상당한 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이번 공동성명에 대한 중국의 대일본 반격이 거셀 것임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자매지죠. 황구시보를 비롯해가지고 이런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일본 정부를 향해서 재무덤을 파는 행위라든지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런 거친 표현을 동원하면서 가혹한 보복을 예고를 했죠. 심지어 이 홍콩의 명보는 중국은 먼저 일본을 제압한 다음에 미국을 막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런 극단적 보도까지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와이타임스가 4월 20일자로 자세히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유튜브 동영상은 784회차를 보시면 구체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중국이 일본의 보복카드로서 만짝거리고 있는 것들은 크게 보면 두 카테고리입니다. 하나는 군사보복이고 하나는 경제보복입니다. 이 우선 군사보복이라는 것은 결국 일본의 센카쿠 열도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는 20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싱크탱크 차르 학회의 리자청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중국은 일본에 억지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를 보낸다든지 나오이다오, 그러니까 센카쿠 열도에 함선을 보낼 수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대만 주변의 군사력 배치를 증강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중국이 이런 군사보복 조치는 지금 대만에 대해서 그러하고 있듯이 군용기를 띄우고 또 중국의 공선을 일부러 보내가지고 혼란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것 말고는 중국이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도발은 지금도 거의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그렇다고 중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탈취를 시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 간의 공동 성명에서 미국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분명한 수호지를 밝혔기 때문에 중국이 센카쿠에 군사력을 동원한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플러스 일본의 거센 반격을 받아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승산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특히 현재 일본 열도 인근에 지금 루스벨트 항모전단이 있죠. 그리고 로널드 레이건 항모전단도 있습니다. 또 아메리카 그리고 마킨 아일랜드 강습함유칸 두 대가 버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무력만 가지고도 중국군의 해공군력을 얼마든지 대응할 수가 있죠. 여기 오키나와를 비롯한 주일 미군까지 합치게 되면 중국이 감히 넘볼 수 없는 전력이어서 이 센카쿠 열도에 대한 도발을 결코 시행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남은 카드는 경제적 보복인데요. 마치 그 한국에 사드 배치를 했을 때 그때 단행했던 경제 보복 조치 같은 사례를 그대로 일본에 적용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한국 정부는 그런 무역보복 조치에 완전히 고개를 숙이면서 종주국 대접을 했습니다만은 중국이 만약 일본을 향해서 무역보복을 한다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하게 될까요? 지금 중국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만약 중국이 일본에 무역보복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뮬레이션을 해봅니다만은 이 중국의 대일본 무역보복 카드가 생각처럼 쉽지가 않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도 이미 중국의 무역보복 가능성을 다양한 시나리오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중국이 대일본 무역보복을 어떤 식으로 행할 것인가, 또 그런 무역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경제가 어떤 충격을 받게 될 것인가, 더불어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연대에 의한 대중국 차단 정책이, 그러니까 탈중국 정책이 본격 시행돼도 궁극적으로 중국 경제 의존을 탈피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등등의 검토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 중국이 결코 대일본 무역보복을 취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미 그런 전례가 있었죠. 한국은 지난 2016년 사드를 미국의 요구에서 배치했을 때 중국은 미국에 반발하지 못하면서 애만 한국을 향해서 한한령도 내리고 롯데그룹 보이콧, 이런 경제 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중국은 이걸 통해서 문재인 정부로부터 사실상 이 군사주권을 포기하는 산불 약속까지 받아냈죠. 그러고도 아직도 그런 제재 조치는 풀리지 않고 시행 중입니다.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도 중국의 인권 문제 비판, 그리고 코로나 중국 기원설 조사 방안을 꺼내니까 곧바로 무역 보복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12월 일본 정부는 20억 달러짜리의 이지스쇼 요격 미사일 시스템 2세트를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사드보다 더 막강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요구가 아니라 일본이 스스로 이것도 도입을 결정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 격하게 반발했었죠. 마치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었을 때처럼 일본의 이 같은 행보가 동아시아 지역의 전략적 균형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만은 한국과는 달리 경제적 제재 조치는 시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이 일본과 중국과의 관계는 1995년부터 끊임없이 마찰이 존재를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유독 정치하고 경제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다시 거론되는 것이 뭐냐면 쌍방향의 양국 경제에서 중국이 일본에 더 의존하는가 아니면 일본이 중국에 더 의존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경제가 과거에 잃어버린 20년 경제를 딛고 이 경제 구조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도약을 잘 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우선 2000년 이후에 경제적 부가가치는 비록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산업의 상류 핵심 기술을 장악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10여 개의 첨단 산업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3위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일본의 기술력은 더욱 강화가 됐습니다. 일본 경제 지난 20년은 내부적으로 경제 구조가 더욱 탄탄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과학기술계에서 연속 18년 동안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연대 구상 동참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중국 경제는 아슬아슬하다 할 정도로 위기 상황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본 경제가 훨씬 승산이 있다는 이야기죠. 특히 이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구조를 살펴보면 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절대 할 수 없다고 말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에 중국과 일본 간의 무역 총액이 얼마였냐면 3,175억 3,800만 달러입니다. 이건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에 이제 3,150억 달러였으니까 0.8% 증가한 겁니다. 이 중 중국의 대일 수출은
1426억 6,400만 달러고요. 대일 수입은 1748억 7,400만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적자가 무려 322억 1천만 달러나 됩니다. 무역 적자는 2019년에 285억 3천만 달러였는데 한 40억 달러 정도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건 뭐냐면 양국 간의 무역 총액이 지난 2011년 3,429억 달러 때 최고치를 찍었는데 그 다음 그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2012년에 센카쿠 열도 분쟁 이후에 교역량이 계속해서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대일 무역 적자도 2015년에 73억 달러로 줄어든 다음에 다시 대폭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중국의 수출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특히 중국 전문가인 왕허가 중국이 일본에서 수입하는 상품의 품목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도표에 아마 여러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2018년의 경우에 수입 품목을 보니까 전기기계 설비 및 부품이 47.2%입니다. 852억 달러고요. 정밀 화학 제품, 여기는 비료, 화장품 이런 것들인데 203억 달러입니다. 11.2%. 차량과 선박 같은 운송 장비가 10.4%. 광학 의료기기가 9.1%. 값싼 기계로 여기는 이제 금속 공작 기계 뭐 이런 건데 149억 달러로 8.3%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1위부터 5위까지 수입 품목이 첨단 기술 제품들인데요. 이게 합치면 84%나 됩니다. 자, 반면에 일본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품목들은 주로 전자기기 제품, 좀 값이 싼 것들이고요. 또 방지품, 뭐 원자재, 가구, 왕구 이런 겁니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를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자기계 제품의 경우에, 전기기계 이런 제품의 경우에 값싼 제품들이거나 이들을 수입해가지고 재가공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제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첨단 기술력하고는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자, 이런 자료를 보면 왜 중국이 일본을 향해서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는지 금방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무역 보복을 해봤자 중국이 이익을 챙길 것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무역 보복 대응으로 일본이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1위부터 5위 제품에 대해서 역보복을 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한순간에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근본적인 취약점을 중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줄곧 일본과는 경제 기술 협력 강화를 강조하면서 정경분리 정책을 채택해 온 겁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중국은 결코 일본에 대한 경제 보복을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한다 그러면 중국이 자폭하기로 작정했을 때나 가능할 겁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국 수출 제재로 인한 수입 불가능 품목의 일부라도 일본을 통해서 구입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도 일본과 우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미중 간에 더 유리한 카드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틈만 나면 미일 간의 이간질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실 중국은 초조합니다. 중국에 보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는데 막상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습니다. 중국 팅크탱크인 차일학회 리자청 연구원도 이런 측면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중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라고 그러는데요. 이 발효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일본을 상대로 주요한 경제적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또 일본은 RCEP 선명국이고 중국은 또한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걸 CPTPP라고 그러는데 여기 참가를 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중국 스스로를 위안하는 발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푸단대 중국연구소 승루정 연구원은 일본이 마음속으로도 미국과 함께 중국에 맞서기를 원하는지 의심스럽다 그러면서 중국은 항상 아시아에 있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중국에 맞설 배짱도 그럴 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실제로
어떠한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면 중국은 분명히 대응할 것이고 강하게 맞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상하이 국제문제연구원의 천여우진연구원도 SCMP에 일본이 미국과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지만 핵심은 그에 따른 중요한 행동이 취해질 것이냐, 이건 이런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의 속도를 살펴보면 뭐냐, 이런 겁니다. 그래도 일본이 미일 공동성명에서 말한 것 같이 강력하게 반중의 행동으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일본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했을 것이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유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그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도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과연 중국의 희망대로 일본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행동을 옮기지 않고 그냥 말만 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유지가 될까요? 이를 보여주는 의미 있는 일이 지난 17일 있었습니다. 미일 공동성명이 발표된 직후에 타이베이에 일본의 대만 대표 사무소가 있는데요. 그게 일본 대만 교류협회입니다. 이게 이제 일본 대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바로 이 사무소에 이날 일장기가 처음으로 개항됐다, 이렇게 대만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수교한 1972년 이후에 이 타이베이와 까오슝에 일본 대만 교류협회 사무소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간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일장기를 개항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대만 빈과일보가 전한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일장기를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